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디데이입니다. 오랜만에 업로드죠? 오늘도 짜잔, 레드먼드의 N 읽어드릴게요. 27. 서로를 믿으며. 그해 겨울 3월은 순하디 순한 양처럼 다가왔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상쾌한 나날이 이어졌고 붉은 석양 무렵이면 서리빨이 내리면서 점점 달빛 천지로 변해갔다. 패티의 집 여학생들은 4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모두 열심히 공부했다. 필까지도 교과서와 공책을 끼고 앉아서 전에 없이 끈질기게 공부에 전념했다. 난 수학에서 존슨 장학금을 따낼 거야. 그리스어라면 더 쉽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수학 과목에서 받고 싶어. 조너스한테 내가 진짜 똑똑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거든. 필이 차분하게 말하자 앤이 대꾸했다. 조너스는 네 곱슬머리 밑에 있는 두뇌보다는 커다란 갈색 눈과 고운 미소를 더 좋아할걸. 그러자 제임씨네 아주머니가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여자가 수학에 대해 아는 건 여자답지 못하다고 봤지.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 더 좋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요리는 할 줄 아니, 필? 아니요. 평생 생강빵 말고는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실패였어요. 가운데는 납작하고 빙 돌아가며 가장자리가 튀어나왔거든요. 어떤지 아시겠죠? 하지만 아주머니, 제가 열심히 배우려고만 한다면 수학 장학금을 탈 수 있는 머리로 요리도 잘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글쎄다. 난 여자들이 많이 배우는 걸 비난하는 것은 아니야. 내 딸도 석사잖아. 그 애는 요리도 잘하지. 하지만 난 그 애한테 요리를 가르친 뒤에 대학에 보내 교수한테 수학을 배우게 했지. 3월 중순, 미스 패티 스포퍼드에게서 편지가 왔다. 미스 패티와 마리아는 한 해 더 외국에서 보내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다음 겨울에도 패티의 집에 머물러도 괜찮아요. 마리아와 나는 이집트를 돌아볼 생각이에요. 죽기 전에 스핑크스를 보고 싶어서지요. 두 아주머니가 이집트를 돌아보는 걸 상상해봐. 혹시 스핑크스를 올려다보면서도 뜨개질을 하지 않으실지 궁금한데? 프리실라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자 스텔라가 말했다. 한 해 더 패티의 집에서 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두 분이 돌아올까봐 걱정했거든. 그러면 우리의 즐거운 보금자리는 없어져 버리고 우리 불쌍한 어린 것들은 다시 하숙집이라는 끔찍한 세상에 던져지게 되잖아. 필이 책을 옆으로 밀어놓으면서 말했다. 난 공원에 산책하러 갈래. 80살이 되었을 때 오늘 밤 공원에 산책하러 나간 걸 다행으로 여기게 되리란 생각이 들거든. 무슨 말이야? 앤이 물었다. 따라오면 말해줄게, 앤. 두 사람은 마법의 세계 같은 3월의 저녁 속을 거닐었다. 굉장히 고요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였다. 둘은 근사하고 하얗고 진중한 침묵, 귀를 열고 영혼을 다해 들으면 들리는 은빛 소리 속을 누비는 침묵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긴 솔밭길을 걸었다. 진한 빨간색이 감도는 겨울의 석양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시를 쓸 줄 안다면 이 은혜로운 순간을 시로 적으련만. 필이 빈터에서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붉은 낙조가 초록색 소나무 끝을 물들였다. 이곳은 정말로 멋있어. 이 근사하고 하얀 적막하며 언제나 생각에 잠긴 듯한 검은 나무들도. 숲은 하느님의 첫 번째 성전이다라는 말이 있지. 그런 곳에서 경외감과 찬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난 소나무 숲을 걸을 때마다 하느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 앤이 나지막이 말했다. 앤,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야. 필이 불쑥 고백했다. 아, 블레이크 씨가 드디어 청혼했구나. 앤이 차분히 물었다. 그래, 그 사람이 청혼하는 동안 난 3번이나 재채기를 했다니까. 정말 끔찍하지 않니? 하지만 조너스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하겠다고 대답했지.
그이가 마음이 바뀌어서 입을 다물어 버릴까봐 너무 걱정이 되어서 말이야. 난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행복해. 전에는 조너스가 경박한 나를 사랑하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 필, 넌 경박하지 않아. 가벼운 겉모습 속에는 사랑스럽고 성실하고 여성스러운 여린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걸? 왜 그걸 숨기고 있는 거야? 앤이 진지하게 말했다. 나도 도리가 없어, 앤 여왕. 네 말이 맞아. 난 가슴은 경박하지 않아. 하지만 영혼 위에 경박함이 한 겹 더 씌워 있어서 그걸 벗겨버릴 수가 없어. 포이자 부인의 말처럼 난 다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야 하나 봐. 하지만 조나스는 진정한 내 모습을 알고 경박함과 다른 모든 것까지 사랑해. 나도 그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그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을 때처럼 놀란 적이 없어. 못생긴 남자랑 사랑에 빠질 수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거든. 외로운 미남에게 다가가는 나를 상상해봐. 그의 이름은 조너스. 그 이를 조라고 불러야겠어. 정말 근사하고 상쾌한 이름이잖아? 알론조는 애칭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 말이야. 알렉과 알론조는 어떻게 됐어? 아, 크리스마스에 두 사람 중 누구하고도 결혼할 수가 없다고 말했어. 돌이켜보니 내가 그들 중 하나와 결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게 어처구니가 없어. 둘이 무척 상심하기에 난 그들 때문에 울었어. 통곡을 했지. 하지만 세상에 내가 결혼할 수 있는 남자는 한 사람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 일단 결심하니 아주 쉬웠어. 확실한 느낌이 드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다른 사람 아닌 본인의 확신이 중요하잖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결심 말이야? 모르겠어. 하지만 조는 아주 괜찮은 규칙을 정해줬어. 혼란스러울 때는 내가 80살이 되어 돌아봤을 때 그 일을 했더라면 좋았을 걸 싶은 일을 하라고 했어. 어쨌든 조는 마음의 결정을 빨리 내릴 줄 알아. 한 집에 마음이 너무 많으면 불편해지겠지. 너희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아버지는 별 말씀 안 하실걸? 내가 하는 일을 다 옳다고 생각하시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뭐라고 할 거야. 잔소리를 좀 하는 편이시거든. 하지만 결국에는 다 괜찮아질 거야. 조너스하고 결혼하면 지금까지 네가 누렸던 많은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텐데, 필. 하지만 그 일을 얻게 되잖아. 다른 것은 아쉽지 않을 거야. 우린 내년 6월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해. 조는 올봄에 세인트 컬럼비아를 졸업하게 돼. 그 다음에는 빈민가인 패터슨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를 맡을 거래. 내가 빈민가에 있는 걸 상상해봐. 하지만 그린란드의 얼음산이라도 그이와 함께 갈 거야. 이 아가씨가 부자 아닌 남자랑은 결혼하지 않을 거라던 그 아가씨 맞나요? 앤이 어린 소나무에 대고 말했다. 이런, 어린 시절에 했던 헛소리는 잊어줘. 부자였을 때 그랬듯이 가난도 즐겁게 받아들일 거야. 두고 봐. 요리랑 옷 만드는 법을 배울 거야. 패티의 집에서 산 덕분에 장보기는 이미 배웠으니까. 또 여름 내내 주일학교에서 가르쳐받고. 제임씨나 아주머니는 내가 조와 결혼하면 그의 이력을 망칠 거라고 하셔. 하지만 난 안 그럴 거야. 내가 지각이 뛰어나거나 진중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만드는 요령은 잘 알잖아. 볼링브록에 혀 짧은 소리로 기도 모임 때마다 간증을 하는 남자가 있거든. 그는 만일 전기가 싫으면 촛대를 좋아하면 되죠 라고 말해. 난 조의 작은 촛대가 될 거야. 필, 넌 구제불능이야. 널 너무나 사랑해서 멋지고 가벼운 축하의 말을 못하겠어. 네가 행복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알아. 네 큰 잿빛 눈에 진정한 우정이 어려 있어, 앤. 어느 날인가 나도 너 같은 눈으로 널 바라보게 될 거야. 넌 로이랑 결혼할 거지? 필리파, 그 유명한 베티 백스터가 남자가 구혼하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거절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지? 공연히 그 유명인사 흉내내서 로이가 구혼하기도 전에 거절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하지 않을래. 로이가 너한테 반했다는 건 레드먼드 전체가 아는걸? 너도 그를 사랑하고. 그렇지? 필이 물었다. 그러게, 그런가 봐. 앤이 마지못해 대답했다.
이런 고백을 할 때는 얼굴이 빨개져야 당연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대화 중에 길버트 블라이드나 크리스틴 스튜어트 얘기를 꺼낼 때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길버트와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하지만 그들 얘기에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은 단념했다. 로이로 말하자면 물론 그를 사랑했다. 정신없이. 어떻게 안 그러겠는가. 그는 이상형이 아니던가. 그 근사한 눈과 간청하는 듯한 목소리를 누가 거부할 수 있을까. 레드먼드 여학생의 절반이 샘내지 않던가. 그리고 앤의 생일날. 그가 보낸 멋진 자작시와 바이올렛 상자는 또 어떻고. 앤은 시 전체를 외우고 있었다. 물론 키츠나 셰익스피어 수준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아주 괜찮은 시였다. 앤도 로이의 시를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깊이 좋아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잡지에 실릴 정도의 수준은 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시는 앤에게 바치는 시였다. 로라나 베아트리체, 아테네의 처녀가 아닌 앤 셜리에게 바치는 시. 운율에 맞춰 그대 눈은 아침의 별이며 뺨의 홍조는 해가 뜰 때 훔쳐온 것이며 입술은 천국의 장미보다 붉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싹하도록 낭만적이었다. 길버트라면 앤의 눈썹에 받치는 시를 쓰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길버트와는 농담이 통했다. 언젠가 앤은 로이에게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그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길버트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웃어대던 기억이 떠올랐다. 유머 감각이 없는 남자와 사는 것은 길게 보면 얼마나 무덤덤한 일일까. 하지만 누가 감미로운 이상형의 남자한테 유머 감각까지 기대할 수 있으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 앤이 계속해서 순간순간 길버트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그렇죠? 필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리고 심지어는 로이가 보낸 시를 읽을 때도 길버트를 생각하는 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은 좋아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친구 사이가 멀어질까봐, 우정마저도 깨지고 나중에 사랑도 혹시 깨지지 않을까, 그런 어떤 불안함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 마음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어렸을 때부터 소꿉장난 친구로 지내던 친구가 어느 순간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 앞에서 좀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게 조금 편치 않아지면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사실 서로 알아요. 서로가 이 친구가 느끼는 걸 나도 느끼기 때문에 서로 그 경계가 지금 모호해지고 있다는 걸 아는데 누군가가 그 선을 넘으려고 하면 불안한 거죠. 친구 사이가 되지 않을까봐. 친구로서도 멀어지고, 또 연인 사이가 되는 건 좋은데 됐다가 헤어지면 그때는 또 어떻게 걷잡을 수 없잖아요. 다시 친구 사이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연인도 잃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 앤이 걱정하는 게 뭔지는 정말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친구였기 때문에. 앤의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 앤. 너 지금 계속 길버트 생각하고 있다. 너 길버트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29. 다이애나의 결혼식. 분홍색 장미만이 진짜 장미야. 사랑과 믿음의 꽃이거든. 비탈 과수원집의 서쪽으로 난 방에서 앤은 신부의 꽃다발에 흰 리본을 묶으며 말했다. 다이애나는 방 가운데 초조하게 서 있었다. 흰 신부 드레스를 입고 검은 곱슬머리에는 면사포를 들이우고 있었다. 오래전의 약속에 따라 앤이 면사포를 씌워주었다. 오래전에 상상했던 장면과 거의 비슷해. 그때는 네가 결혼을 해서 우리가 헤어지는 상상을 하면서 울었는데. 앤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다. 다이애나, 너는 내가 꿈꾸던 신부야.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면사포를 쓴 신부.
그리고 난 신부 들러리고. 하지만 아쉽게도 부풀린 소매가 달린 드레스는 안 입었어. 물론 이 짧은 소매의 레이스 드레스가 훨씬 예쁘지만 또 그때의 상상처럼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도 않고 프레드가 밉지도 않아. 우린 정말로 헤어지는 게 아니야, 앤. 내가 멀리 가는 게 아니잖아. 우린 예전과 다름없이 서로 사랑하며 지낼 거야. 오래전에 한 우정의 맹세를 언제까지나 지키며 살 거야. 그렇지? 응, 성실하게 약속을 지킬 거야. 우린 아름다운 우정을 엮어왔어, 다이애나. 말다툼이나 냉정한 태도, 불친절한 말로 우정을 망친 적이 없었지.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거야.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를 거야. 너는 다른 관심사를 갖게 될 거고, 난 그 밖에 있게 될 거야.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 말처럼 그게 인생이잖아. 린드 아주머니가 너한테 예쁜 담배 줄무늬 이불을 짜주셨어. 나도 결혼하면 똑같은 걸 주시겠대. 결혼해서 나쁜 점은 내가 네 신부 들러리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다이애나가 서글프게 말했다. 난 오는 6월에 피리 블레이크 씨와 결혼할 때도 신부 들러리를 할 거야. 그러고 나면 신부 들러리는 더 이상 안 할래. 신부 들러리를 3번 하면 결혼 못 한다는 말이 있잖아. 애는 창으로 분홍꽃과 흰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과수원을 힐끗 쳐다보았다. 다이애나, 목사님이 오시는데? 어머나, 앤. 다이애나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몸을 떨기 시작했다. 앤, 너무 긴장돼.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아. 앤, 난 기절할 거야. 네가 기절하면 내가 빗물을 받는 통으로 끌고 가서 거기 담가줄게. 기운을 내, 다이애나. 아무 일 없이 결혼식을 치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 보면 결혼식이 아주 무서운 행사는 아닐 거야. 내가 얼마나 차분한지 보고 용기를 얻으라고. 네가 결혼할 때는 어떤가 두고 보자, 앤. 아버지가 올라오시나 봐. 꽃다발을 줘. 면사포가 제대로 씌워졌어? 내 얼굴이 너무 창백하니? 정말 예뻐, 다이애나. 나한테 마지막으로 키스해. 다시는 다이애나 베리의 키스를 받을 수 없을 테니까. 앞으로는 다이애나 라이트가 하겠지. 어머니가 부르신다. 가자. 근데 여기서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네가 기절하면 내가 빗물을 받는 통으로 끌고 가서 거기 담가줄게. 기운을 내, 다이애나. 그냥 긴장하지 마. 뭐 기절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되나? 꼭 담근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담궈줄게. 기운 내. 너무 웃기죠? 이 책 가끔 이렇게 약간 위로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웃기고 좀 과할 때가 있어요. 앞에서도 그런 걸 느꼈었는데 아무튼 이어서 읽을게요. 유행에 따라 소박하고도 예스럽게 앤은 길버트의 팔짱을 끼고 응접실로 들어갔다. 길버트가 그날 도착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킹스포트에서 헤어진 뒤로 처음 층계에서 얼굴을 보았다. 길버트는 예의 바르게 악수를 청했다. 좋아 보였지만 앤은 길버트가 약간 야위었음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러나 얼굴이 창백하지는 않았다. 앤이 흰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은방울꽃을 꽂은 차림으로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 다가가자 길버트의 뺨이 빨개졌다. 두 사람이 나란히 응접실로 들어가자 감탄이 흘러나왔다. 저렇게 보기 좋은 한 쌍은 다시 없을 거예요. 린드 부인이 참지 못하고 마릴라에게 소곤거렸다. 프레드가 얼굴이 빨개져서 혼자 들어오자 곧 다이애나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들어왔다. 다이애나는 기절하지 않았고 따라서 예식도 아무 일 없이 진행되었다. 식이 끝나자 축하잔치가 이어졌고 저녁이 되자 신랑 신부는 달빛을 받으며 새 집으로 갔다. 길버트는 앤을 초록 지붕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예전의 우정이 되살아났다. 익숙한 길을 길버트와 다시 걸으니 얼마나 좋은지. 사방이 어찌나 고요한지 장미 꽃봉오리가 피는 소리며 데이지 꽃의 웃음소리, 풀잎의 노랫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눈에 익은 들판에 쏟아지는 달빛이 세상을 아름답게 빛나게 했다. 들어가기 전에 연인의 오솔길을 산책해도 괜찮겠어? 반짝이는 호수의 다리를 건너면서 길버트가 물었다. 호수에 비친 달은 황금꽃 같았다. 앤은 반갑게 그러자고 했다. 그날 밤, 연인의 오솔길은 동화의 나라를 되살려 놓은 것 같았다. 반짝이는 신비로운 곳에 달빛이 하얗게 마법처럼 수놓여 있었다. 한때 길버트와 연인의 오솔길을 산책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로이와 크리스틴이 있으니 이제는 둘이 산책해도 불안하지 않았다. 앤은 길버트와 가볍게 대화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크리스틴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킹스포트를 떠나기 전에 크리스틴과 몇 차례 만났고 그때마다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크리스틴 역시 상냥하게 처신했다. 사실 두 사람은 아주 다정한 사이였다. 그렇지만 친구 사이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크리스틴은 앤과 통하는 데가 없었다. 길버트가 물었다. 여름 내내 에이버니에 있을 거야? 아니, 다음 주에 벨리로드로 갈 거야. 에스더 헤이돈이 7, 8월에 거기 와서 대신 아이들을 가르쳐 달래. 에스더의 건강이 별로 좋지 않거든. 어떤 면으로는 잘 됐어. 이젠 내가 에이버니에서 낯선 사람이 된 기분이 들기 시작했거든. 속상하지만 사실이야. 가르치던 애들이 훌쩍 어른이 된 걸 보니 참 이상해. 지난 2년 동안 처녀 총각이 됐다니까. 제자 가운데 절반은 어른이야. 너랑 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다녔던 곳에서 그 애들을 보면 내가 나이 든 기분이 들어. 앤이 웃음을 터뜨리고는 한숨을 쉬었다. 굉장히 늙고 성숙하고 현명해진 기분이었다. 앤은 인생에서 아슬한 장밋빛 희망과 환상으로 넘치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은 없어져 버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품었던 그 즐거운 시절로. 세상은 변해가기 마련인 것을. 길버트가 누군가의 시를 읊조렸다. 길버트는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크리스틴을 떠올리고 있을까? 앤은 궁금했다. 에이버니는 이제 너무나 쓸쓸할 것이다. 다이애나가 가버렸으니. 그 가장 친했던 친구가 결혼을 하게 돼서 마음이 좀 허전하고 쓸쓸한가 봐요. 그리고 앤, 너 진짜 길버트 좋아하는 거야. 지금 길버트랑 같이 있으면서 길버트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크리스틴을 떠올리는 것 같고 궁금해 하잖아요. 앤이 길버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머릿속에 누가 있는지. 이러면은 좋아하는 건데 왜 모르니. 그리고 31. 앤이 필리파에게. 이 챕터는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앤이 필리파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편지를 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편지글이어서 굉장히 짧습니다. 31. 앤이 필리파에게. 앤 셜리가 필리파 고든에게. 필, 너한테 편지 보낼 때가 된 것 같아서 쓴다. 나는 벨리 로드에 있는 시골 학교에서 다시 한번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어. 제니 스위트라는 분의 길가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지. 제닛은 친절하고 예쁘게 생긴 분이야. 키가 크지만 너무 큰 건 아니고 당당한 몸집에 워낙 아끼길 좋아하는 분이어서 그런지 살집까지도 넉넉한 편은 아니야. 부드러운 갈색 머리 사이사이에 흰 머리가 드문드문 있고 크고 친절한 눈은 물망초처럼 파랗단다. 그리고 기분을 내면서 구식으로 요리를 하는 스타일이야.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소화가 잘 안 되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지. 난 그분이 좋고 그분도 날 좋아해. 어려서 죽은 여동생 이름이 앤이어서 그런가 봐. 내가 처음 그 집 마당에 발을 디디자 제닛은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가워요.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네요.
선생님 피부가 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동생 앤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빨간 머리네요. 라고 말했어. 몇 분 동안 첫인상을 보고 마음에 들었던 것과는 달리 제닛을 좋아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 그런데 내 머리가 빨갛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가지기보다는 분별력 있게 처신해야 된다는 점을 떠올렸지. 어쩌면 제닛은 다갈색이라는 단어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닛은 내게 남자 손님이 찾아오면 응접실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했어. 찾아올 남자가 많을 것 같지 않은데. 벨리로드에 와서는 젊은 남자를 못 봤어. 옆집에서 일하는 샘 톨리버만 빼고. 이 동네에서도 애정이 무르익고 있어. 나이 든 분들의 애정사에 끼어들어 이런저런 역할을 하는 게 내 운명인가 봐. 어빙씨 부부는 늘 내가 중매를 해줬다고 말해. 카모디의 스티븐 클라크는 내가 다른 사람은 못했을 일을 해줬다며 고마워하고, 그리고 내가 루도빅 스피드와 데오도라 딕스를 돕지 않았다면 루도빅은 지루한 연애밖에는 못 이끌어갔을 거야.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냥 지켜보고 있어. 한번 도와주려고 했다가 되려 망쳐놓기만 했거든. 다시는 참견하지 않을래. 그 이야기는 만나면 들려줄게. 그리고 그 다음 챕터에 그 이야기가 뭔지,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지켜보고만 있는 일이 뭔지가 나옵니다. 32. 더글라스 부인과의 다과. 앤이 벨리로드에 머물게 된 첫 목요일 밤, 하숙집 주인 제닛은 앤에게 기도회에 가자고 청했다. 제닛은 장미꽃처럼 활짝 핀 모습으로 기도회에 참석했다. 주름 장식이 달린 펜지꽃 무늬의 하늘색 모슬린 드레스는 제닛처럼 절약하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을 만했다. 제닛은 분홍 장미와 타조 깃털 3개가 꽂힌 흰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앤은 꽤 놀랐다. 나중에야 제닛이 그렇게 차려입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에덴 동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오래된 이유를. 벨리로드 기도 모임에는 주로 여자들이 모였다. 여자 회원 32명과 소년 2명을 비롯해 목사님 말고 성인 남자는 1명뿐이었다. 앤은 자기도 모르게 그 남자를 차근차니 보았다. 미남도 아니고 젊거나 품위가 넘치는 모습도 아니었다. 다리가 눈에 띄게 길어서 의자 밑으로 쑥 집어넣고 앉아 있었으며 어깨를 웅크리고 있었다. 손이 크고 머리는 이발을 해야 할 정도로 단정하지 않았으며 콧수염은 텁수룩했다. 하지만 애는 친절하고 정직하고 다정한 그의 얼굴이 마음에 들었다. 그 남자에게는 또 다른 면모가 있었지만 그게 뭔지 꼭 집어 말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애는 이 남자는 고생을 많이 했으며 강인한 사람일 거라고 결론지었다. 그의 얼굴에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드러났다. 그 표정에는 인내심과 유머러스한 꿋꿋함이 있었다. 필요하다면 결사적으로 덤비겠지만 꼭 필요하기 전까지는 유쾌한 표정으로 있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기도 모임이 끝나자 이 남자가 제닛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까요, 제닛? 그러자 제닛이 그의 팔짱을 끼었다. 나중에 애는 패티의 집 친구들에게 제닛이 남자가 처음으로 집에 데려다주는 16살 아가씨처럼 수줍어했다고 말했다. 셜리 선생님, 더글라스 씨를 소개해드리지요. 제닛이 뻣뻣하게 말했다. 더글라스 씨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말했다. 기도 모임에서 선생님을 보고 참 예쁜 아가씨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100명 중 99명에게는 짜증이 났을 테지만 더글라스 씨가 말하니 대단한 칭찬을 들은 것 같은 유쾌한 기분이 느껴졌다. 애는 감사의 미소를 짓고 달빛 비치는 길을 걸어갔다. 그러니까 제닛에게 애인이 있었구나. 애는 기뻤다. 제닛이라면 현모양처가 될 사람이었다. 밝고 검소하고 참을성 많고 요리의 명수였다. 그런 제닛이 영원히 노처녀로 산다는 것은 너무 아까웠다. 다음 날 제닛이 앤에게 말했다. 존 더글라스가 선생님을 모시고 자기 어머니를 만나러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더글라스 부인은 자주 병석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집 밖 출입을 못 하시거든요.
하지만 사람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셔서 늘 우리 집에 하숙하는 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답니다. 오늘 저녁에 그 댁에 갈 수 있겠어요? 애는 그러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더글라스가 찾아와 토요일 저녁에 차를 마시러 와달라는 더글라스 부인의 말을 전했다. 어머나, 왜 그 펜지꽃이 있는 예쁜 드레스를 입지 않으셨어요? 집을 나서면서 앤이 물었다. 제닛은 더운 날이었는데 두꺼운 검정 모직 드레스를 입은 데다가 흥분해서 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더글라스 부인은 그 드레스를 경박하고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요. 하지만 존은 그 드레스를 마음에 들어 해요. 제닛이 대답했다. 그 더글라스 부인이 그러니까 제닛의 남자친구, 그 더글라스의 어머니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그 옷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너무 더운 날인데 좀 검소해 보이고 단정해 보이는 두꺼운 검정 모직 드레스를 입고 가는 길이었네요. 이때나 지금이나 그 시어머니가 될 분 앞에서 옷차림을 조심하게 되는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더글라스 일가는 웨이사이드에서 700m쯤 떨어진 바람 부는 언덕 위에 있었다. 집이 크고 편안했으며 고풍스러워서 위험 있게 보였다. 단풍나무 숲과 과수원이 집을 에워싸고 있었다. 집 뒤편으로 큰 헛간이 있었고 모든 것이 그 집안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더글라스 씨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인내심이 무엇에서 비롯됐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빚이나 빚쟁이와는 거리가 멀 거라고 앤은 생각했다. 존 더글라스가 문에 나와서 두 사람을 응접실로 안내했다. 그의 어머니는 안락 의자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앤은 더글라스 부인이 아들처럼 키가 크고 날씬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뺨은 분홍빛이고 푸른 눈에 인매가 아기 같은 작은 몸집의 노인이었다. 세련되게 지은 검은 비단 드레스를 아름답게 차려입고 어깨에는 흰 숄까지 두르고 있었다. 눈처럼 흰 머리에 우아한 레이스 모자를 쓴 모습은 할머니 인형 같았다. 더글라스 부인이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잘 지냈어, 제닛? 다시 만나니 정말로 반갑구먼. 더글라스 부인이 예쁘장한 얼굴을 내밀자 제닛이 뺨에 입을 맞췄다. 이분이 새로 오신 선생님이시구먼. 만나서 기뻐요. 우리 아들이 선생님 칭찬을 얼마나 했는지 내가 샘이 날 지경이었어요. 제닛도 굉장히 시샘이 날 것 같은데. 가엾은 제닛은 얼굴을 붉혔고 앤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모두 의자에 앉아서 대화하기 시작했다. 편하게 술술 말하는 더글라스 부인 말고는 편안해하는 사람이 없어서 앤으로서도 그 자리가 거북했다. 더글라스 부인은 제닛을 곁에 앉게 하고는 이따금 손을 어루만졌다. 제닛은 미소를 지었지만 흉한 드레스를 걸친 모습이 아주 불편해 보였고 존 더글라스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하고 아들은 세상 불편하고 지금 시어머니만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차가 준비된 테이블에 앉자 더글라스 부인은 제닛에게 차를 따라달라고 우아하게 부탁했다. 제닛은 한층 붉어진 얼굴로 차를 따라주었다. 앤은 그때의 상황을 스텔라에게 이렇게 전했다. 우린 차가운 혀고기랑 닭고기, 딸기잼, 레몬파이와 타트, 초콜릿 케이크, 건포도 쿠키, 파운드 케이크와 과일 케이크를 비롯해서 파이를 포함해 몇 가지를 더 먹었어. 아마 캐러멜 파이였을 거야. 내가 평소 양의 2배나 먹었을 때 더글라스 부인은 한숨을 내쉬면서 내 입맛에 맞는 게 없나 보다고 말하지 뭐야. 제닛의 요리 솜씨 때문에 다른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는군요. 물론 벨리로드에서 제닛의 음식 솜씨를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파이 한 조각만 더 들지요, 셜리 선생.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라고 노부인이 상냥하게 말하더라고.
스텔라, 난 이미 혀고기랑 닭고기를 한 번씩 먹었고 비스킷 3개와 잼도 꽤 많이 먹은 데다가 파이 한 조각과 타트 1개,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을 먹은 뒤였다니까. 차를 마신 뒤 더글라스 부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존에게 우리 제닛을 정원으로 데리고 가서 장미를 꺾어주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정원에 가 있는 동안 나는 셜리 선생님이랑 친구하지 뭐. 우리 그럴까요? 더글라스 부인은 의자에 앉은 자세를 고친 후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난 아주 약한 노인이에요, 셜리 선생. 20년 넘게 큰 고생을 하고 있지요. 20년이란 길고 지루한 세월 동안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애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려 애쓰다가 그런 자기가 바보처럼 느껴졌다. 모두들 내가 동이 트는 걸 다시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밤을 보낸 게 수십 차례도 넘지요. 내가 어떻게 버티며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 자신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군요. 내 지루한 순례는 곧 끝이 날 거예요, 셜리 선생. 어미가 세상을 떠나도 존을 보살펴줄 착한 아내를 갖게 된다면 내게는 큰 위안이 되겠지요. 정말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셜리 선생. 더글라스 부인이 진지하게 말했다. 제닛은 좋은 분이에요. 앤이 따뜻하게 말했다. 좋은 사람이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무랄 데 없이 살림을 잘하고요. 난 그렇게 잘해보지 못했어요. 건강이 허락지 않았지요, 셜리 선생. 존이 그렇게 현명한 선택을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존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또 그럴 거란 믿어요. 그 애는 외아들이랍니다, 셜리 선생. 나한테는 그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지요. 물론 그러시겠죠. 앤이 멍청하게 맞장구 쳤다. 앤은 난생 처음으로 멍청해졌다. 하지만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상냥하고 잘 웃는 천사 같은 노부인이 다정하게 손을 토닥거려 주는데도 전혀 할 말이 없었다. 제닛과 앤이 떠날 때 더글라스 부인이 다정하게 말했다. 날 보러 곧 다시 와주겠지, 제닛? 더 자주 와도 돼. 하지만 이제 곧 존이 널 여기로 데려와서 내내 머물게 되겠지. 앤은 노부인이 말할 때 우연히 존 더글라스를 힐끗 보았다. 그의 얼굴이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더는 참지 못할 고문을 받는 사람의 표정이 그토록 고통스러울까? 앤은 분명히 존이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굴을 붉히며 서 있는 제닛을 얼른 데리고 나왔다. 밖으로 나와 나란히 걸을 때 제닛이 물었다. 참 다정한 노인이시죠? 네. 앤은 무심히 대꾸했다. 존 더글라스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궁금했다. 제닛이 말했다. 부인은 모진 고생을 겪으셨어요. 심한 발작을 하시거든요. 그 때문에 늘 존이 몹시 걱정하지요. 집에 일하는 아가씨뿐일 때 어머니가 발작을 일으킬까봐 집 밖에 나오기를 겁내지요. 왜 존 더글라스가 그렇게 불편한 표정을, 고문받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픈 자신의 엄마를 보러 집까지 와주었는데, 그리고 더글라스 부인도 자기 엄마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존 더글라스가 이렇게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좀 더 읽다 보면 알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